해금, 할짐, 바다의 비단이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작고 외딴 어촌 마을이었다. 거친 파도가 갯바위를 핥고 지나가는 소리와 끼룩거리는 갈매기 소리가 유일한 배경음악인 곳. 김서하, 진레이샤는 이곳에서 지난 5년간의 세월을 묻었다. 그녀의 세상은 이제 자신을 꼭 닮은 세 개의 작은 우주, 민준, 민서, 민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5살 배기 새쌍둥이는 그녀가 숨을 쉬는 이유이자 과거의 악몽을 버텨내게 하는 유일한 닻이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작은 집 마당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청명하게 울려 퍼졌다. 서하는 텃밭에서 갓 딴 상추를 다듬으며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첫째 민준이는 벌써부터 듬직한 구석이 있었고 유일한 딸인 민서는 애교가 넘쳤으며 막내 민혁이는 호기심 많은 개구쟁이였다. 저 아이들이 없었다면 5년 전 그날 그녀는 아마 한강의 차가운 물속으로 모든 것을 던져버렸을 것이다. 그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지만 부모님이 귀농을 결심하며 모든 것을 잃었다. 순진했던 아버지는 사기에 휘말렸고 수십억의 빚더미에 올랐다. 가족의 모든 것이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한 남자가 손을 내밀었다. 아니, 그것은 구원의 손길이 아니었다. 거미줄이었고 덫이었다.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그녀는 제 발로 그 덫에 걸어 들어갔다. 그 하룻밤의 대가는 가족의 빚 청산이었다. 평화는 한 장의 공문으로 깨졌다. 마을 회관 게시판에 붙은 진화그룹, 진H GW의 그룹, 해양 럭셔리, 리조트 개발 계획 공시, 붉은 잉크로 찍힌 직인과 난해한 법률 용어들.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다. 대부분이 평생을 이 바다에 기대어 살아온 늙은 어부들이었다. 그들에게 이 땅은 삶 그 자체였다. 하지만 공시 내용은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다. 보상 금액은 터무니없었고 불응시 강제 수용 절차에 들어간다는 협박성 문구가 작게 명시되어 있었다. 서하의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렸다. 다른 이들에게는 그저 거대 기업의 횡포일 뿐이었지만 그녀에게 진화그룹이라는 네 글자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굴레 그 자체였다. 5년 전 그녀의 모든 것을 짓밟고 기억조차 하기 싫은 하룻밤을 강요했던 남자. 대한민국 재계를 주무르는 냉혈한 진화그룹의 총수 강태준 청탈준. 그는 그녀의 존재조차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에게 그녀는 그저 하룻밤 스쳐 지나간 수많은 여자 중 하나, 혹은 그저 거래 대상에 불과했을 테니까. 그녀는 지난 5년간 이 이름을 잊기 위해 발버둥 쳤다. 아이들의 얼굴에서 그 남자의 흔적을 애써 지우려 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랄수록 특히 첫째 민준의 무심한 듯 날카로운 눈매와 고집스러운 인매는 지독하게도 그를 닮아가고 있었다. 서하는 그것이 두려웠다. 언젠가 그가 자신과 아이들의 존재를 알게 될까봐, 그래서 이 작은 행복마저 빼앗아갈까봐 매일 밤을 공포에 떨어야 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직접 폭풍이 되어 그녀의 도피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었다. 강태준 같은 남자가 이런 외진 어촌 마을에 눈독을 들인 것은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을 터.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남자였다. 5년 전 절박한 그녀의 아버지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여 결국 딸을 제물로 바치게 만들었듯이 말이다. 마을 회관은 고성과 절규로 가득 찼다. 이놈들, 우리가 평생 살아온 터전을 헐값에 빼앗겠다는 거냐. 죽어도 못 나간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하지만 검은 양복을 입고 나타난 진화그룹의 직원들은 기계처럼 냉담했다. 그들은 법적 절차를 읊조리며 주민들의 분노를 무시했다. 그들의 오만한 태도 뒤에는 절대적인 권력에 대한 확신이 서려 있었다. 서하는 그 무리 속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5년 전 호텔 방 앞에서 그녀를 안으로 밀어 넣었던 남자. 강태준의 수족이자 그림자 최 비서였다. 최 비서 역시 인파 속에서 유독 침착하게 서 있는 서아를 발견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순간 그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 5년 전 총수의 별장에 들였던 빚에 쪼들리던 농부의 딸.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설마 그 여자가 이런 누추한 어촌 마을에 처박혀 있을 리가. 최 비서는 무시하려 했지만 서하의 눈빛이 그를 붙잡았다. 그 눈은 5년 전 절망과 공포에 질려 있던 처녀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봤고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의 차가운 분노, 그리고 무엇가를 지키기 위해 독해질 준비가 된 어미사자의 눈빛이었다. 최 비서는 불길한 예감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서하의 존재를 일단 강태준에게 보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소한 변수로 총수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서하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5년 전 그녀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세 개의 생명이 있었다. 도망치는 것은 끝났다. 강태준이 그녀의 마지막 보금자리마저 짓밟으려 한다면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시골 소녀가 아닐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지옥불에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진화그룹의 용역 깡패들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들이 마을 입구를 막아섰고 포크레인이 굉음을 내며 마을 어귀의 공터로 진입했다. 주민들의 저항은 무력했다. 늙은 어부들은 속수무책으로 밀려나고 일부는 거친 폭력에 쓰러졌다. 서하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녀의 손이 차갑게 떨려왔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었다. 전쟁 선포였다. 서하는 집으로 돌아와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지난 5년간 그녀가 차곡차곡 모아온 것들이 들어있었다. 5년 전 그날 호텔방에서 몰래 챙겨나온 강태준의 서명이 담긴 서류 조각, 그리고 그 이후 진화그룹과 강태준에 대해 그녀가 조용히 수집해온 모든 기사 스크랩과 정보들이었다. 미약했지만 그것이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다. 그녀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민준, 민서, 민혁,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얼굴 위로 5년 전 그 남자의 냉혹한 얼굴이 겹쳐졌다. 서하의 눈에 이체가 돌았다. 두려움은 분노로 변했고 분노는 차가운 결의로 굳어졌다. 엄마가 꼭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의 낮은 속삭임은 파도 소리에 묻혔지만 그 어떤 맹세보다도 단단했다. 평화롭던 해금 마을의 고요한 수면 위로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며칠 후 해금 마을은 전례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검은색 최고급 세단 여러 대가 좁은 해안도로를 점령하듯 들어섰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멈춰선 차들 중 가장 중앙에 있던 롤스로이스의 뒷문이 열렸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은 강태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장은 이 작은 어촌 마을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존재처럼 이질적이고 압도적이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불만스럽게 주변을 훑었다. 지저분한 갯벌 냄새, 주민들의 저기에 찬 시선, 그리고 이 모든 비효율적인 풍경. 강태준에게 이곳은 그저 자신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캔버스의 한 귀퉁이에 묻은 오점일 뿐이었다. 그는 주민들의 절박한 외침을 소음으로 치부했다. 당장 철수해라. 여긴 우리 삶의 터전이다. 따위의 감상적인 말들은 그의 세계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언어였다. 그는 현장 책임자로부터 보고를 받으며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일정이 늦어지고 있지 않나, 최 비서.
이깟 늙은이들 몇 명 때문에 내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주변을 숨죽이게 했다. 최 비서는 땀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총재님. 일부 완고한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만 곧 정리될 겁니다. 그때였다. 주민들이 그에게 몰려들려 하자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이 즉각 그들을 막아섰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 속에서 강태주는 무심하게도 흙탕물이 튄 자신의 구두를 털어냈다. 그의 시선이 격렬하게 저항하는 무리 속 유독 꼿꼿하게 서 있는 한 여자를 향했다. 김서하였다. 그녀는 다른 이들처럼 소리치거나 몸부림치지 않았다. 그저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를 이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듯 응시하고 있었다. 강태준의 미간이 찰나의 순간 찌푸려졌다. 저 여자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럴 리가. 촌스럽고 초라한 행색의 여자. 이런 시골 구석에서 자신과 마주쳤을 리 만무했다. 그는 그녀를 그저 조금 더 성가신 반대 세력의 일원으로 규정했다. 그는 서하를 지나쳐 리조트 부지 예정지를 향해 걸어갔다. 바로 그 순간 서하의 치맛자락 뒤에 숨어있던 작은 아이 하나가 고개를 삐죽 내밀었다. 첫째, 민준이었다. 아이는 경호원들에게 거칠게 밀쳐지는 할머니를 보고 겁에 질려 있었지만 그 눈동자만은 아버지인 강태준을 정면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공포에 질렸으면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 그 고집스러운 눈매, 강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익숙함. 아주 불쾌하고도 기묘한 익숙함이 그의 뒤통수를 쳤다. 그는 자신이 왜 이 낯선 아이의 눈빛에서 짜증스러운 동질감을 느끼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그러나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느낌. 그는 불쾌감에 인상을 쓰며 시선을 돌렸다. 최 비서, 저 여자와 아이들 눈앞에서 치워. 거슬리니까. 그의 명령은 감정 한 톨 섞이지 않은 그저 방해물을 제거하라는 지시였다. 그는 그 아이가 자신을 지독하게 닮았다는 사실을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했다. 그저 설명할 수 없는 불쾌감이 그의 심기를 건드린 것에 대한 짜증뿐이었다. 그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그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주민들의 깊어진 절망과 서하의 싸늘하게 타오르는 결심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눈을 가리며 아이를 품에 안았다. 아이는 떨고 있었다. 강태준이 돌아간 후 진화그룹의 압박은 더욱 노골적이고 교묘해졌다. 그들은 마을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기 시작했다. 이장에게는 거액의 뇌물을 제시했고 젊은 어부들에게는 리조트의 일자리를 약속했으며 빚이 있는 가구에는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협박했다. 마을 공동체는 서서히 분열되기 시작했다. 서로를 의심하고 다른 선택을 하는 이웃을 비난했다. 서하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5년 전의 악몽을 다시 겪는 듯했다. 똑같은 수법이었다. 절박한 사람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들을 고립시키고 결국 모든 것을 헐값에 빼앗는 방식. 아버지가 그렇게 당했다. 순진했던 아버지는 진화그룹이 내민 달콤한 독배를 마셨고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목숨까지 버리려 했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녀가 강태준의 침실로 보내졌던 것이다. 서하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밤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낡은 노트북을 켰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잊고 지냈던 서울의 지인에게 연락을 취했다. 대학 시절 법학 동아리에서 알게 된 후배였다. 지금은 작은 법률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서하는 그에게 진화그룹의 이번 리조트 개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특히 환경 영향 평가나 토지 수용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정황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또한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약속을 믿지 마세요. 5년 전 그들은 제 아버지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파산과 절망뿐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겪어본 자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일부 주민들은 그녀의 말에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화그룹이 제시한 보상 합의서의 법적 허점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었다. 서아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집을,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싸움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그녀를 그저 성가신 시골 여자로 보겠지만 그 시골 여자가 그의 제국을 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서아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칼을 갈기 시작했다. 서울 진화그룹의 심장부 30층 총재실의 거대한 통유리 너머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강태준의 시선은 그 어느 것에도 머무르지 못했다. 최고급 원두로 내린 커피는 식어갔고 수백억짜리 계약서가 그의 결제를 기다렸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날 시골 마을에서 본 아이의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작은 아이가 감히 자신을 노려보던 그 눈. 불쾌할 정도로 자신을 닮은 그 고집스러운 눈매가 그의 완벽한 통제력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인터콤을 눌러 최 비서를 호출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가웠지만 그 이면에는 참지 못할 조바심이 묻어났다. 해금 마을 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진행 상황을 보고하자 강태준은 서류 모서리로 책상을 내리치며 말을 끊었다. 그 여자 말이다. 아이를 데리고 있던 그 여자. 이름이 뭐지? 최 비서가 당황하며 김서하라는 주민입니다. 반대 시위를 주도하는 강태준은 말을 잘랐다. 시시콜콜한 건 됐고 그 여자에 대해 전부 알아내. 과거, 가족, 돈 문제, 남자 관계, 전부 다. 나는 내 계획에 변수가 끼어드는 걸 용납하지 않아. 특히 이유를 알 수 없는 변수는 더더욱. 그의 명령이 떨어진 바로 그 시각 해금 마을에서는 서아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다. 유일한 딸 민서가 나비를 쫓아 낡은 축대 근처로 달려갔고 발을 헛디뎌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아이의 비명이 고요한 오후를 갈랐다. 서아가 달려갔을 때 민서는 피범벅이 된 팔을 붙잡고 울고 있었다. 상처는 깊었고 축대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찢어져 피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미친 듯이 마을 보건소로 달렸다. 하지만 보건소장은 상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상처가 너무 깊어 동맥이 손상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과다출혈로 쇼크 직전이라는 절망적인 진단이 내려졌다. 당장 큰 병원으로 옮겨 수혈을 받아야 했다. 서아는 구급차에 올라타며 민서의 손을 잡았다. 아이의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민서야, 정신 차려야 해. 엄마 여기 있어. 가까운 도시의 종합병원 응급실. 모든 것이 정신없이 돌아갔다. 의사는 다급하게 혈액형을 물었다. 서아가 RHAB형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순간 응급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극도로 희귀한 혈액형, 병원의 혈액 재고가 바닥난 상태였다. 의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울의 중앙혈액원에 긴급 요청을 넣었지만 언제 도착할지 기약할 수 없었다. 서아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했다. 그녀는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의 피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의사에게 애원했다. 제발, 제발 제 아이 좀 살려주세요.
혹시 서울대학교 병원이라면 그곳이라면 재고가 있지 않을까요? 그녀는 진화그룹이 그 병원의 최대 후원자라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어떻게든 희미한 가능성이라도 붙잡고 싶었다. 의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울대병원에 연락을 취했고 기적처럼 그곳에 소량의 지정 혈액이 남아있다는 답을 받았다. 서하는 망설일 틈도 없이 민서를 데리고 다시 서울로 향했다. 서울대학교 병원 VIP 병동. 서하의 초라한 행색은 그곳과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다행히 민서는 응급수술과 함께 수혈을 받고 안정을 되찾았다. 서하는 수술실 앞 복도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아이를 살리기 위한 이 필사적인 행동이 그녀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비밀의 문을 스스로 열어젖힌 셈이 되었다는 것을. 그녀의 이름과 딸 김민서의 이름, 그리고 RHAB형이라는 치명적인 정보가 병원 전산망에 고스란히 기록되었다. 한편 최 비서는 강태준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김서하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별다른 것이 나오지 않았다. 5년 전 파산한 농부의 딸.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최 비서는 노련했다. 그는 김서아가 5년 전 갑자기 모든 빚을 청산하고 사라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진화그룹의 비공식 자금 흐름을 역추적했다. 그리고 하나의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5년 전 그날 강태준 총재의 개인 비자금에서 거액이 한 농부의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 그 농부의 딸 이름이 김서하였다. 최 비서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날 밤 총재의 별장에 들여보냈던 그 여자. 그는 설마 했던 기억을 애써 지웠지만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김서하의 최근 행적을 쫓았고 방금 전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그녀의 딸이 희귀 혈액형 수혈을 받았다는 기록을 발견했다. 김민서, 5세, RHAB형. 최 비서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강태준 총재의 혈액형, 그룹 내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1급 기밀. 그건 역시 RHAB형이었다. 5년 전 하룻밤, 오살배기 아이들, 그리고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의 희귀 혈액형 일치. 최 비서는 더 이상 이것을 우연이라 치부할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강태준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다. 총재님, 방금 해금 마을의 김서아에 대해 조사하던 중 지극히 우려스러운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따로 보고 드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업무 보고 이상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강태준의 사무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첫 번째 의심의 씨앗이 그렇게 거부할 수 없는 확신을 향해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집무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최 비서의 보고는 그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김서하, 5년 전 총재님의 별장에 들었던 그 여자입니다. 그리고 현재 5살배기 아이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강태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아이 셋? 최 비서는 마른 침을 삼키며 결정적인 보고를 올렸다. 새 쌍둥이, 새 SSN 중 그 파이누스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중 딸아이가 다쳐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긴급 수혈이 필요했는데 아이의 혈액형이 RHAB형이었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RHAB형, 5년, 새 쌍둥이.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강태준의 얼굴을 스친 것은 놀라움이나 당혹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히 자신의 것을 훔쳐간 도둑에 대한, 그리고 완벽했던 자신의 통제권에 흠집을 낸 기만행위에 대한 차가운 분노였다. 그 여자가 감히 자신의 아이들을, 그것도 셋이나 낳아 저런 시궁창 같은 어촌 마을에 숨겨두고 있었다.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후계자들을
저런 환경에서 키우고 있었다. 그 아이, 지금 어느 병실에 있지?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낮게 깔렸다. 그리고 나머지 둘도 당장 새 아이의 DNA 샘플을 확보해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마. 12시간 안에 내 책상 위에 결과 보고서 올려놔. 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진화그룹의 정보력과 자본력은 즉각 움직였다. 그날 밤 병원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민서의 혈액 샘플이 빼돌려졌고 해금 마을에 남아있던 민준과 민혁의 머리카락 역시 어둠 속에서 수거되었다. 다음 날 정오, 강태준은 국내 최고 유전자 감식 연구소로부터 직통 보고를 받았다. 세 개의 보고서 모두 동일한 결과를 가리키고 있었다. 친자 관계 확률 99.999%. 확인 사살이었다. 그는 보고서를 천천히 내려다보았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걸렸다. 기쁨도 죄책감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잃어버린 소유물을 되찾게 되었다는 확신. 그리고 그 소유물을 감히 숨겼던 자에 대한 처분을 결심한 자의 잔인한 미소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병원으로 가. 서울대학교 병원 VIP 병동. 강태준이 복도의 모습을 드러내자 병원장까지 달려나와 허리를 굽혔다. 하지만 그는 모든 인사를 무시한 채 민서가 입원한 1인실 병동으로 향했다. 서하는 꼬박 밤을 새우고 지친 얼굴로 따라 이의 침대 옆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녀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5년 전 그날 밤의 악몽이자 그녀가 평생을 피해 도망치려 했던 남자 강태준이 서 있었다. 서하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왜, 이곳에 강태준은 그런 그녀의 공포를 즐기기라도 하듯 천천히 병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시선은 서하를 지나쳐 침대에 잠들어 있는 민서에게로 향했다. 그는 아이의 얼굴을 무감각하게 훑어보았다. 애정이 담긴 눈길이 아니었다. 자신의 소유물이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감정사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는 아이의 얼굴에서 자신의 이목구비를 정확히 찾아냈다. 오랜만이군, 김서아 씨. 아니, 내 아이들의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나? 그의 목소리는 조롱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서아는 입술을 파들파들 떨었지만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여 민서의 침대를 가로막았다. 그 작은 방어 행동이 강태준의 심기를 더욱 건드렸다. 그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그녀 앞에 테이블 위로 던졌다. 이게 뭔지 알겠나? 서아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3장의 유전자 감식 결과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민준, 민서, 민혁, 세 아이의 이름과 강태준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고 99.999%라는 숫자가 그녀의 눈을 난도질했다. 서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강태준은 의자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았다. 그는 협상 테이블에 앉은 포식자였다. 본론만 말하지. 지난 5년간 내 아이들을 저런 시궁창에 숨겨두고 날 속인 값은 비싸게 치러야 할 거야. 하지만 난 자비로운 편이지. 그가 수표책을 꺼내 들었다. 아이 셋, 내게 넘겨. 그리고 당신은 이 나라에서, 아니, 내 눈에 띄는 지구 반대편 어디로든 영원히 사라져. 그럼 당신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주지. 그는 펜을 들어 빈 수표에 사인을 시작했다. 서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남자는 지금 자신의 아이들을 돈으로 사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5년 전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팔았던 것처럼 그는 후회나 미안함 따위는 조금도 느끼지 않았다. 그에게 이 아이들은 그저 되찾아야 할 진화그룹의 후계자일 뿐이었고
그녀는 그 후계자를 훔쳐간 유괴범 혹은 아이를 낳아준 대리모에 불과했다. 값을 불러. 100억, 200억, 네가 5년간 아이들을 키워준 보육료와 네가 내 인생에서 사라져줄 침묵의 대가까지 넉넉하게 쳐주지. 그의 잔인한 말들이 서하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의 눈에서 공포가 서서히 사라졌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얼음보다 차가운 분노와 경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5년 전에 겁먹은 시골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새아이의 엄마였다. 서하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비록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꼿꼿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하게 울렸다. 강태주는 수표의 금액을 적으려던 펜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감히 자신에게 반문하는 그녀의 태도가 의외라는 듯 그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VIP 병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강태주는 펜을 든 채 감히 자신의 제안을 되묻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5년 전의 겁에 질린 사슴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어미 늑대의 눈,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불꽃이 일렁이는 눈이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지? 김서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강철 같은 의지가 병실을 울렸다. 강태주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그는 펜을 테이블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귀가 먹었나? 아니면 액수가 부족한 건가? 좋아. 500억, 아니 1000억, 그 정도면 네가 평생 숨어 지내기에 충분할 거다. 네가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저 아이들은 내 핏줄이다. 진화의 후계자다. 저런 시골 구석에서 너 같은 여자 밑에서 자랄 수 없다는 말이다. 그는 수표를 찢어 그녀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종이 조각이 서하의 발치에 힘없이 떨어졌다. 서하는 그 수표를 그리고 강태준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웃었다. 공포나 절망이 아닌 순수한 경멸이 담긴 차가운 웃음소리였다. 1000억, 강태준, 당신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군.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 그 오만한 말이야.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의 기세는 강태준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다. 당신은 내가 이 날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했나? 서아가 그의 책상 앞, 그가 던진 유전자 감식 보고서 위에 손을 얹었다. 당신이 언젠가 아이들의 존재를 알게 될까봐 지난 5년간 내가 그저 울면서 숨어만 지냈을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낮았지만 강태준의 귀에는 천둥처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당신이 나를 짓밟고 내 아버지를 파멸시켰던 그날 밤부터 나는 준비했어. 당신이 오늘 내 아이들을 사겠다고 나설 이 순간을. 강태준의 얼굴에서 오만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경계심이 어렸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지? 서하는 자신의 낡은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뭔지 궁금하지 않아, 총재님? 그녀는 경멸을 담아 그의 직함을 불렀다. 당신이 5년 전 우리 가족의 농장을 헐값에 빼앗기 위해 사용했던 불법적인 수법들. 아버지를 협박했던 녹취록, 당신의 지시가 담긴 내부 자료들. 그날 밤 당신의 서재에서 내가 가져온 것들이지. 강태준의 안색이 굳었다. 감히 내 물건을 훔쳐? 서하는 어깨를 으쓱했다. 훔쳐? 당신이 내 인생을 훔쳐간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해. 그녀는 민서의 침대 옆으로 돌아가 잠든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당신이 해금 마을에 리조트를 짓겠다고 나타났을 때
난 당신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들었지. 그녀의 시선이 다시 강태준을 향했다. 해금 마을 리조트 사업, 환경 영향 평가서를 조작하고 지역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뿌리고 반대하는 주민들을 용역 깡패로 위협했지. 5년 전 수법과 똑같더군. 그리고 그 모든 더러운 자금의 흐름, 당신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어떻게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탁하는지, 그 증거들도 이 안에 들어있어. 당신의 제국이 얼마나 썩은 토대 위에 서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면 아주 재미있을 거야. 강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타올랐다. 감히 이 보잘것없는 여자가 자신을 협박하고 있었다. 자신의 제국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넘어지고 있었다. 네가 감히 그깟 종이 쪼가리로 날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당장 이리 내놔. 그가 USB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서한은 그것을 재빨리 다시 가방에 넣었다. 원본은 여기 없어, 강태준. 이미 안전한 곳, 아주 여러 곳에 보관되어 있지. 내가 정해진 시간까지 연락이 편되면 이 모든 자료는 즉시 언론사와 검찰, 그리고 당신의 적들에게 동시에 전송될 거야.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돈으로 아이들을 사려던 포식자는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먹잇감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당신 원하는 게 뭐야? 돈이 아니면 대체 뭐야? 강태준이 으르렁거렸다. 서한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첫째, 해금 마을 프로젝트 당장 중단해. 그리고 5년 전 당신이 내 아버지에게 저질렀던 짓을 포함해 당신이 불법으로 빼앗은 모든 피해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 그녀는 숨을 골랐다. 둘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해. 그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내 아이들, 민준이, 민서, 민혁이, 내 아이들 앞에서 영원히 사라져.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은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아니야. 당신은 그저 괴물일 뿐이야. 당신이 감히 내 아이들을 후계자 따위로 부르며 그 더러운 손을 대려 한다면 그땐 나도 이 USB를 누르는 걸 망설이지 않을 거야.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것은 협상이 아니었다. 선전포고였다. 강태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뼈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을 주었지만 그는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의 눈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과 함께 자폭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는 이가 갈리는 분노를 억누르며 낮게 중얼거렸다. 후회하게 될 거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넌 날 이길 수 없어, 김서아. 그는 마지막 위협을 남기고 병실을 거칠게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리고 나서야 서아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다리가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를 과소평가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돈이 아니라 모성애와 정의를 건 싸움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 지옥 같은 싸움에 뛰어들 것이다. 강태준은 지진이라도 맞은 듯한 얼굴로 총재실로 돌아왔다. 그의 자존심, 그의 제국, 그의 완벽한 통제가 한낱 시골 여자라고 무시했던 김서아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그는 최고급 크리스털 잔을 집어 벽난로를 향해 집어 던졌다.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분노가 폭발했다. 감히 내게 이따위 짓을. 그는 즉시 최 비서와 그룹 내 최고 법무팀을 호출했다. 그 여자가 가진 USB 당장 찾아내. 그 여자가 숨 쉬는 공기 한 톨까지 전부 뒤져서라도 원본을 찾아내란 말이다. 그의 명령은 비이성적일 정도로
광기에 차 있었다. 그는 여전히 김서아가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 그깟 증거 따위는 자신의 권력으로 묻어버릴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했다. 그의 오만함은 패배를 인정하지 못했다. 강태준은 두 가지 방향으로 반격을 지시했다. 첫째, 진화그룹의 사설 보안팀과 용역 깡패들을 동원해 해금 마을의 서하의 집을 샅샅이 뒤졌다. 그들은 집을 거의 부수다시피 했지만 낡은 가구와 아이들의 장난감 외에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서하는 이미 그들의 수를 한 발 앞서 읽고 있었다. 그녀는 병원에서 민서가 퇴원하자마자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의 한적한 곳, 그녀의 법률가 후배가 마련해준 안전가옥으로 몸을 피한 뒤였다. 둘째, 그는 가장 더럽고 추악한 법적 공세를 시작했다. 그는 즉시 친자 확인 소송과 함께 양육권 변경 신청을 제기했다. 그의 법무팀은 서하를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아이들을 이용해 아버지를 협박하는 파렴치한 미혼모로 몰아가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동시에 진화그룹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언론사들을 통해 서하의 신상을 왜곡하는 악의적인 기사들이 슬슬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최 비서를 시켜 서하가 숨어 있는 곳을 집요하게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은신처를 알아냈을 때 그는 마지막 자비를 베풀기로 했다. 그는 서하가 돈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에게는 아이들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최 비서가 서하의 안전가옥 앞에 나타났다. 그는 더 이상 비서가 아닌 주인의 탐욕을 수행하는 하수인에 불과했다. 총재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최 비서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넘기시고 양육권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최소한 남은 두 아이의 안전은 보장해 주시겠답니다. 민서양처럼 불의의 사고는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으니까요.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녀의 아이들을 인질로 잡겠다는 선언이었다. 서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인간이길 포기했다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마저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밖에 보지 않았. 이 협박은 그의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지만 서하에게는 마지막 결단을 내릴 방아쇠이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최 비서가 보는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최 비서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가자마자 서하는 준비해둔 휴대폰을 들었다. 그녀는 두 곳에 동시에 연락을 취했다. 한 곳은 끈질긴 탐사 보도로 명성이 높은 독립 언론사의 오진혁 기자였고, 다른 한 곳은 대검찰청 특수수사부 내부 진화그룹을 오랫동안 주시해온 소신 있는 검사였다. 그녀는 그들에게 마지막 퍼즐 조각, 즉 강태준이 방금 자신의 아이들을 직접 협박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지금입니다. 모든 것을 공개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오진혁 기자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긴급 편성되었고 인터넷 뉴스 포털의 메인 화면이 진화그룹 강태준 총재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충격 단독 진화그룹 5년 전 농지 불법 강탈 및 비자금 조성 의혹. 그 중심에 총수의 하룻밤과 숨겨진 새 쌍둥이. 방송은 서하가 제공한 5년 전의 녹취록과 내부 문건을 그대로 공개했다. 강태준이 서하의 아버지를 어떻게 협박했는지, 어떻게 회계장부를 조작해 비자금을 만들었는지 그 모든 더러운 거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파장은 즉각적이었다. 다음 날 아침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진화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수십조 원이 단 몇 분 만에 증발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두 번째 폭로가 이어졌다.
해금마을 리조트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명단과 그들에게 전달된 뇌물 장부까지 공개되었다. 국민적 분노가 들끓었다. 진화그룹의 불매운동이 시작되었고 모든 파트너사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강태준이 쌓아 올린 거대한 제국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텔레비전 화면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를 질렀다. 막아. 당장 저 방송국 놈들 입을 막아. 하지만 너무 늦었다. 여론의 등 떠밀린 검찰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 서하가 미리 접촉해둔 특수수사부가 전격적으로 움직였다. 대검찰청에서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진화그룹 본사로 들이닥쳤다.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모두 손 떼세요. 수사관들이 총재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장악했다. 강태준은 그제야 자신이 졌음을 깨달았다. 그가 무시했던 벌레처럼 여겼던 한 여자의 손에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오만함이 그의 눈을 멀게 했고 그의 잔인함이 그의 목에 칼을 들이댄 것이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공항에는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 총재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태준은 텅 빈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텔레비전 화면에는 담담한 표정의 김서하가 변호사와 함께 검찰청사로 들어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강태준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그리고 협박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시골 소녀는 결국 그의 거대한 제국을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렸다. 강태준 게이트는 대한민국 사회의 근간을 뒤흔든 거대한 태풍이었다. 탐욕과 오만으로 쌓아올린 진화그룹이라는 제국은 불과 며칠 만에 신기루처럼 무너져 내렸다. 언론은 연일 재벌 총수의 추악한 민낯과 불법적인 경영 승계 의혹, 정관계 로비 실태를 폭로했다. 국민들은 한때 자신들이 선망했던 성공신화의 이면에 감춰진 부패에 경악하고 분노했다. 강태준의 몰락은 단순한 한 기업 총수의 추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골마 터진 상처를 도려내는 시대의 엄중한 심판이었다. 법정은 연일 방청객과 기자들로 가득 찼다. 세기의 재판이었다. 피고인석에 선 강태준은 수척해져 있었다. 값비싼 맞춤, 정장 대신 죄수복을 입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오만함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오만함 뒤에 숨겨진 초조함과 공포를 증인석에 앉은 김서아는 똑똑히 읽어냈다. 그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자신의 돈과 권력이 통하지 않는 벽에 부딪힌 것이다. 서하의 증언은 차분하고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5년 전의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불의에 맞서 싸운 생존자이자 고발자로서 그 자리에 섰다. 그녀는 5년 전 아버지가 어떻게 진화그룹의 교묘한 함정에 빠져 농장을 빼앗겼는지, 그리고 해금 마을 주민들이 리조트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어떤 위협과 불법적인 압력을 받았는지 그녀가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조목조목 증언했다. 변호인단은 그녀를 사적인 감정으로 그룹 총재를 모함하는 꽃뱀으로 몰아가려 시도했다. 증인은 강태준 총재와의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 앙심을 품고 이 모든 것을 조작한 것이 아닙니까? 그 순간 법정의 모든 시선이 서하에게 쏠렸다. 서하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는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가 그날 밤에 치욕을 폭로하며 감정적으로 무너지기를. 하지만 서하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저는 오늘 제 개인의 복수를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를 울렸다. 저는 강태준이라는 한 개인이 그의 권력을 이용해 어떻게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짓밟았는지를 증언하기 위해 섰습니다. 5년 전 제 아버지의 농장, 그리고 현재 해금마을 주민들의 터전.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의 문제입니다. 그녀는 그날 밤의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함구했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이 싸움이 사적인 원한을 넘어선 공적인 정의의 문제임을 증명하는 선언이었다. 서하가 내민 증거들은 결정적이었다. 녹취록, 내부 문건, 비자금 흐름도. 강태준의 법무팀은 더 이상 방어할 논리를 찾지 못했다. 최종 선고일. 재판장은 법봉을 쥐고 강태준의 이름을 불렀다. 피고인 강태준. 본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약자인 피해자들을 조직적으로 기망하고 불법적인 로비를 통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다.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땅, 법봉 소리와 함께 강태준의 시대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그는 휘청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나가던 그는 마지막으로 서하를 노려보았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분노와 살기가 가득했다. 하지만 서하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시선을 담담하게 마주했다. 그들의 길고 긴 악연이 비로소 끝나는 순간이었다. 진화그룹은 사실상 해체되었다. 계열사들은 모두 매각되거나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불법적으로 축적된 재산은 모두 환수되어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기금으로 사용되었다. 서하가 조직했던 피해자 연대는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해금마을 프로젝트는 당연히 백지화되었고 주민들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다. 서하에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거액의 배상금이 주어졌다. 사람들은 그녀가 이제 새 아이와 함께 서울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화려하게 살아갈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서하의 선택은 달랐다. 그녀는 그 돈의 대부분을 피해자 연대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그녀는 단 한 가지 일을 했다. 5년 전 강태준에게 헐값에 빼앗겼던 아버지의 농장, 법적 절차와 경매를 통해 그녀는 그 땅을 다시 사들였다. 1년 뒤 봄, 충청남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 5년간 폐허처럼 버려졌던 농장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무너졌던 축사는 말끔하게 새로 지어졌고 잡초만 무성했던 밭에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질서정연하게 돋아나고 있었다. 김서하는 흙이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다. 도시의 세련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다. 마당에서는 이제 6살이 된 민준, 민서, 민혁이 강아지를 쫓아다니며 제잘거렸다. 아이들은 서울의 답답한 병실이나 숨어 지내던 원룸보다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이 흙냄새 나는 농장을 훨씬 더 좋아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봄햇살 아래 눈부시게 퍼져나갔다. 어느 날 저녁 노을이 질 무렵 민서가 다가와 서하의 품에 안기며 물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이제 안 봐요? 아이들은 강태준을 무서운 아저씨로만 기억할 뿐이었다. 서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응, 그 아저씨는 아주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한 잘못을 저질러서 지금은 아주 오랫동안 반성하는 곳에 있단다. 민서야, 민준아, 민혁아, 너희에게는 엄마가 있잖니.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곧 여기 오실 거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그녀는 더 이상 그 남자를 두려워하지도 증오하지도 않았다. 그는 이제 그녀와 아이들의 삶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과거의 망령일 뿐이었다. 서한은 언덕 위 아버지가 아끼던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 섰다. 5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절망 속에서 이 마을을 떠나야 했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녀는 저 멀리 밭에서 서로 술래잡기를 하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를 5년간 짓눌렀던 지독한 공포와 악몽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억지로 총재와 하룻밤을 보내야 했던 연약하고 순진했던 시골 소녀는 이제 없었다. 그녀의 자리에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거대한 괴물과 싸워 승리했으며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자신의 힘으로 지켜낸 강인한 어머니가 서 있었다. 서한은 흙이 묻은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 보았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는 굳은 살이 박인 단단하고 따뜻한 손이었다. 서하의 입가에 비로소 진정한 평화의 미소가 번졌다. 그녀가 되찾은 낡은 땅 위에 비로소 완벽한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